퓰리처라는 분이 현대 저널리즘에 정확히 어떤 공헌을 한 거예요? 네, 퓰리처가 현대 저널리즘의 대표 인물로 꼽히게 된 것은 바로 외면받던 신문 하나를 완전히 바꿔냈기 때문인데요. 바로 뉴욕 월드입니다. 당시 뉴욕 월드지는 삼류 신문으로 평가받았고 내용도 정치, 경제 같은 좀 딱딱한 정보 기사뿐이라 그 수만 달러 적자를 내면서 독자도 거의 없는 그런 신문이었어요. 아우, 야, 글밖에 없어. 빽빽하다. 그냥 쳐다도 보기 싫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이거 보고서인데요? 네, 이 신문은 1865년 링컨 대통령 암살 직후의 보도를 다룬 일면으로 재판 기록, 증인 진술, 음모 관련 내용들이 길고 빽빽한 글로 구성돼 있습니다. 보기도 힘들겠어요, 이거. 네, 이런 게 신문의 주요 내용 헤드라인이었어요.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앙금. 그냥 링컨 대통령 암살 사건이면 완전 일면에 크게 다뤄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일 텐데. 그렇죠. 그렇죠. 좀 딱딱해 보이는데 이런 신문이 1883년 퓰리처가 이 신문을 인수한 뒤에 완전히 다른 신문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사진을 딱 박았을 것 같은데 일면에다가. 그림으로 나오는 그림을 저렇게 크게 넣었네. 잘 팔리겠네. 이 그림은 1884년 대선 때 그려진 풍자 만화입니다. 공화당 후보 블레인이 대기업들과 손잡고 돈과 권력으로 움직인다는 이런 부패를 강하게 꼬집은 보도였어요. 퓰리처는 재미없는 신문은 죄악이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대중을 위한 신문을 만들겠다, 흥미로운 신문을 만들겠다라는 목표가 확고했습니다. 노잼은 죄다. 재미로 따지면 그 달나라 박쥐 인간이 짱이죠. 네? 달나라에 박쥐 인간 사는 게 짱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기 쉬운 레이아웃, 붉고 선명한 헤드라인, 풍자 만화, 컬러 인쇄 같은 새로운 형식들을 과감하게 도입했습니다. 뭔가 더 정성스러워 보여요. 네. 또 퓰리처는 단순히 일어난 일을 전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사건의 원인이나 결과, 사회적 의미까지도 분석해서 기사에 담았습니다. 기사 스토리가 더 다채로워지겠네요. 이웅비 기자님, 당시 퓰리처의 뉴욕 월드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무슨 취재 방식이 따로 있었습니까? 네, 가장 큰 특징은 탐사 보도인데요. 당시 넬리 블라이라는 기자가 직접 환자로 위장해서 정신병원 잠입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환자들이 겪는 학대랑 비인간적인 처우를 고발한 건데요. 이 보도로 병원이 개혁되고 예산이 증액됐을 정도로 실제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이야, 이건 엄청나다. 이런 거는 뭐 뉴스라기보다 거의 뭐 경찰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좋아하는 그런 탐사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그런 거를 좋아해요, 그거? 전 좋아해요. 저는 신문이 기자들만 이야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독자들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독자 투고나 설문조사 같은 걸 적극 활용을 했고요. 시민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혁신적인 편집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퓰리처의 도전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바로 만화 연재라는 새로운 전략이었습니다. 아까 뷰현 씨가 얘기한 게 이제 나오네요. 예. 이거 우리나라 신문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래요? 몰라요? 진짜 그 신문만 기다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만화인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뭐야, 이거 한 장이에요? 이거 시위 현장 아닌가요? 이건 가상의 빈민가 호건스 앨리라는 그 거리를 배경으로 사회를 풍자한 컬러 만화입니다. 이 그림은 1896년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 당시 최대 이슈였던 관세 또 통화 정책 이런 논쟁을 풍자적으로 다룬 만화인데요. 특히 주목해야 할 인물이 바로 그림 한가운데 있는 노란 옷을 입은 아이 옐로우 키드입니다. 이거 뭐야? 옐로우키드. 예, 이 캐릭터는 실제 뉴욕 빈민가에 살던 아이들을 모델로 만들어졌는데요. 머리를 이렇게 빡빡 민 건 당시 위생 문제 때문에 이가 많아서 아이들 사이에 이렇게 머리를 민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또 헐렁한 잠옷은 누나에게 물려받은 옷이라는 설정이었고요. 그리고 항상 이 아이의 대사가 이 큰 옷에 글로 쓰여 있는 형식으로 표현된 게 또 이 만화의 특징입니다. 그 시기 이후로 계속 만평이 유행했구나 이렇게. 이렇게 퓰리처가 압도적인 부수로 뉴욕 언론계를 장악하던 그때에 그를 긴장하게 만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더 자극적으로, 더 과감하게, 더 막강한 자본력까지 갖춘 인물. 바로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였어요.
사진의 주인공인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는 말 그대로 금수저였습니다. 그런 허스트가 1895년에 마침내 뉴욕으로 올라와서 뉴욕 저널이라는 기존의 신문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정조준한 상대는 바로 조셉 퓰리처의 뉴욕 월드였어요. 이때부터 옐로우 저널리즘을 초래하는 신문 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뉴욕 월드 잡겠다 이 마음으로 간 거네요. 아, 뉴욕 월드는 참 신하기 잘했는데. 어떻게 될까? 그래서 허스트는 퓰리처가 써온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더 자극적으로, 더 화려하게 경쟁을 벌였습니다. 퓰리처가 화려한 편집과 탐사 보도로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으면 허스트는 거기에 연예 스캔들, 범죄 보도를 더 얹었고 기사 제목은 더 크고 더 선정적으로 뽑았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게 퓰리처가 호건스 엘리 만화를 일요판에 고정 연재하면서 인기를 끄니까 그 퓰리처의 뉴욕 월드가 그 당시 미국 최대 일간지로 자리 잡게 됐거든요. 허스트는 이 인기를 뒤엎기 위해서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여기서 문제 내겠습니다. 퓰리처의 뉴욕 월드가 옐로우 키드 만화로 인기를 얻게 되자 허스트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있을까? 지금 이미 여러분이 보신 것에 답이 있습니다. 본 것 중에요? 똑같이 저거를 베낄 수는 없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정답. 네, 주원 씨. 뉴욕 월드의 만화를 그대로 베끼려고 옐로키드 작가를 뺏어온다. 매수. 뭐 돈 있으니까. 작가를? 네, 주원 씨. 정답입니다. 와, 그렇게까지 한다고요? 저걸 다 바르는구나. 퓰리처의 뉴욕 월드가 옐로키드 만화로 너무 큰 인기를 얻게 되니까 허스트가 한 행동은 바로 그 만화를 그리던 그 사파가 작가를 뺏어온 겁니다. 작가 뺏기 싸움이에요? 네. 진짜? 그런데 허스트는 정말 치밀했던 게 만화 그리던 그 작가뿐만 아니라 인쇄 기술자, 편집자 같은 퓰리처의 핵심 인력들을 고액 연봉을 미끼로 몽땅 데려갔어요. 그 인재들을 다 빼간 거네요? 말 그대로 팀을 통째로 사들인 거죠. 기술자들을 돈으로 그냥 해간 이건 거네. 이건 좀 그럼 도의적으로 아니지 않나. 그럼 뉴월드가 못 버티죠. 그래서 옐로키드의 작가와 핵심 인력을 빼앗긴 퓰리처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다른 작가를 또 키워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퓰리처는 다른 사파가를 시켜서 계속 똑같은 캐릭터를 퓰리처의 뉴욕 월드 1호판에 실었습니다. 그쵸, 자기가 원조니까. 예, 그렇다면 두 신문의 모습이 어떨지 한번 같이 볼까요? 모자? 예, 왼쪽은 1896년 10월 18일자 퓰리처의 뉴욕 월드고요. 오른쪽은 같은 날 발행된 허스트의 뉴욕 저널입니다. 야, 비슷하겠다. 그래서 두 신문 모두의 똑같은 캐릭터, 원래 옐로우 키드로 불리던 이 캐릭터가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웃긴 상황이네요. 두 사람의 이런 경쟁에 대중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러니까 궁금하다. 네, 당시 대중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 만평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법의 손에 의해 퓰리처와 허스트가 신문과 함께 공중에 내던져지는 장면을 그린 만평입니다. 보시면 두 사람이 들고 있는 신문에는 범죄, 스캔들, 오물 같은 자극적인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옐로우 저널리즘의 선정성을 비판하는 건데요. 또 자세히 보시면 배경의 뉴욕 건물에도 데일리 다이브 같은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는 도시 전체가 저질 언론에 물들었음을 풍자한 것입니다. 근데 퓰리처는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억울하지. 같아요. 내가 만든 건데. 이렇게 퓰리처와 허스트가 신문 판매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면 승부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옐로우 저널리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자극적인 기사, 선정적인 제목, 충격적인 이미지가 넘쳐났고 세상에. 무엇보다 돈이 되는 기사를 먼저 잡기 위해서 취재 경쟁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거 진흙탕 싸움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 튀는 경쟁의 도화선이 된 건 아주 끔찍하면서도 미스테리한 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소년의 섬뜩한 발견. 머리가 없는 남성의 몸통 일부가 이스트강을 따라 떠내려오다. 피해자는 사망한 지 하루도 안 된 상태. 서툰 절단의 흔적. 엄청 잔인한데. 머리가 없다고? 절단이 됐어? 바로 1897년 6월 26일 머리가 없는 시신이 발견되었어요. 뉴욕 이스트 리버에서 수영하던 두 소년이
빨간색의 금색 무늬가 있는 방수천에 쌓여 있는 머리와 다리가 없는 남성의 상반신을 발견을 한 건데요. 왜? 어깨, 팔, 가슴까지 남아 있는 이런 끔찍한 모습이었어요. 아이, 근데 이 사건은 바로 다음 날 6월 27일자 퓰리처의 뉴욕 월드 1면을 장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할렘강 근처에서 하반신 일부가 추가로 발견이 되면서 사건은 더 미스테리하고 충격적으로 번져갔습니다. 토막살인 사건이네요. 맞습니다. 퓰리처는 이걸 놓치지 않고 다음 날 퓰리처의 뉴욕 월드에 이 사건을 아예 일면 전체를 통틀어서 다뤘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같이 한번 신문을 볼까요? 그림을 그려놨나? 사진? 퓰리처의 뉴욕 월드는 토막난 시신, 미스터리를 만들다라는 강렬한 헤드라인을 달고 실물 크기의 시신 사파, 발견 장소에 대한 지도, 시신을 감싼 방수천 그림까지 일면에 실었습니다. 이야. 독자들이 한눈에 사건 전모를 파악할 수 있게 시각적인 정보를 전면에 배치를 한 건데요. 야, 허스트 배 아팠겠는데. 네. 이렇게 시선을 강하게 끌어모은 데 이어서 그 다음 날인 29일에는 무려 $500의 포상금을 걸고 시민들에게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허스트는 어떻게 했을까요? $1,000. 전달. 포상금 $1,000. 500 받고 500도. 여러분 짐작이 맞는지 허스트의 뉴욕 저널 기사를 혜성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네. 뉴욕 저널 신문은 이스트강, 살인 사건을 풀 수 있는 정보, 단서,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준 사람에게 $1,000를 드립니다. 정확히 맞추셨네요? 호스트는 자꾸 돈으로 해결하려고 네, 하는 것 같아요. 금수저라서. 금수저라. 네. 허스트의 뉴욕 저널은 퓰리처보다 한 발 앞서기 위해서 포상금을 2배, 무려 $1,000로 올리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허스트는 알고 보면 퓰리처의 뉴욕 월드에 스파이를 심어놨고 그 스파이를 통해서 퓰리처가 포상금 $500를 이제 발표할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내자마자 2배의 금액을 내려고 준비를 미리 한 겁니다. 아, 근데 허스트는 뉴욕 월드 문 닫으면 여기 같이 닫겠다. 내가 봤을 때. 아니 이제 자본으로 이제 월드 망하게 한 다음에 자기만 이제 독점하려는 거겠죠. 잘 운영 못할 것 같은데. 네. 심지어 퓰리처는 그냥 단순히 제보를 요청한 거였는데 허스트는 누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독자들이 이유와 함께 써내라라고 또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사건 자체를 일종의 대국민 추리 게임처럼 만들어버린 거죠. 호준 씨 당시 어떤 제보들이 막 들어왔나요? 네, 당시에 익명의 제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재밌게도 범인을 살인 사건 기사에 굶주린 허스트라고 지목한 편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신 뉴욕이 평온한지 알고 싶으면 허스트의 표정을 살피면 된다는 말까지 돌았는데요. 평온하면 허스트가 지루하고 침울해했고 사건이 터지면 굉장히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도파민 중독됐네. 네, 며칠 뒤 브루클린 해군 기지 근처에서 시신의 다리까지 발견되면서 사건은 더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아이고야. 언론사들은 이걸 절대 놓칠 수 없는 기사거리로 보고 검시관, 병원장을 직접 데리고 시신을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니, 이용비 기자님, 기자들이 이렇게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경찰은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처음에 뉴욕 경찰은 이걸 그냥 의과 대학생들의 장난쯤으로 여겼습니다. 당시 뉴욕엔 의대가 5군데나 있었고 학생들이 해부 실습 끝난 시신 일부를 몰래 버리는 일이 꽤 있었거든요. 와 말도 안 돼. 또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 있었고 어디서 죽였는지도 모르겠고 신원도 파악이 안 되니까 그냥 대충 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야 이거 네. 퓰리처의 뉴욕 월드와 허스트의 뉴욕 저널은 기자들을 도시 전역에 투입해서 실종자를 찾고 또 주변 인물들을 인터뷰하고 수상한 단서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퓰리처의 뉴욕 월드 기자들은 시신의 손이 아주 부드럽다는 점에 주목해서 그 시신의 직업을 추측을 합니다. 어떤 직업이었을까요? 손이 부드러운 남자인데 남자인데 손이 부드러. 귀족. 아닙니다. 학자? 아닙니다. 마사지사. 정답입니다. 오. 마사지를 많이 받아봤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손이 곱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기름, 아로마 기름 예, 이런 아로마 거. 바르고 해서 항상 손에 좋은 거 바르니까 예, 그래서 다른 분도 해줘야 되니까. 네, 규현 씨 짐작대로 바로 마사지사였는데요.
직접 뉴욕 시내 목욕탕을 돌아다니면서 이 실종자를 찾았어요. 혹시 사라진 마사지사가 있나? 아, 신문사에서요? 기자들이. 대단하다. 와, 경찰보다 더 낫네. 네. 그랬더니 결국 며칠째 출근하지 않은 마사지사 윌리엄 굴든서프라는 사람을 찾아내게 됐습니다. 와, 대박이다. 네, 근데 굴든서프라는 사람은 어거스타 넥이라는 여성과 동거 중이었는데 그 당시 최근 사이가 틀어지면서 굴든서프가 다른 여자랑 만난다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허스트의 뉴욕 저널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넥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넥의 말이 오락가락하고 사건에 대한 설명도 약간 앞뒤가 안 맞자 넥이 뭔가 숨기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 내겠습니다. 허스트는 용의자인 넥의 상황을 독점으로 취재하기 위해서 기상천외한 행동을 합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네, 지원 씨. 하숙을 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합니다. 아니 지원 씨 오답에서 거의 한 발짝만 더. 월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다른 말로요? 이렇게 사지는 않고 그 집을 계약을 합니다. 임대 계약을. 아 정답입니다, 지원 씨. 네, 허스트가 벌인 행동은 바로 넥의 집을 임대해 버린 거였습니다. 마침 넥의 월세 계약이 끝나던 시점이었는데 허스트는 직접 자전거를 타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그 자리에서 넥이 살던 집을 계약을 해버린 거죠. 아, 뭔가 단서 하나라도 나올 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삿짐이 다 정리되지도 않은 상태여서 생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허스트는 그 어수선한 상태 그대로 입주를 해버렸고 또 경찰이나 뉴욕 저널 기자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독점을 해버린 거다. 네. 결국 사건 현장을 아예 자기 신문사의 전용 취재 본부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그런 셈이 됐는데요. 와. 심지어 경쟁 신문사 기자들이 와서 막 집 바깥에서 취재를 하고 하니까 본사에 전화로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선 넘는 행동을 합니다. 밖에 있는데 왜 뭐 어떻게 막아요? 그때 뒤쫓아가요. 전화가 있었나? 없었잖아요. 전화도 있었습니다. 전화 있었어요? 그러면 목을 치치나? 넥슬라이스를 여기서 해야지. 말을 못하게. 말을 못하게. 네, 그건 아니고 근처에 있던 공중전화 선을 다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전화로 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아, 허스트 싫어. 아, 이거 완전히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거죠. 악질적인 이런 독점 작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허스트가 이렇게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퓰리처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사실 이런 좀 불법적인 취재 방식을 택한 건 퓰리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퓰리처의 뉴욕 월드 기자들은 살해 현장, 욕실, 바닥에 나무 조각 뭐 이런 걸 경찰보다도 먼저 가서 막 수집을 해가고 잘라가고 와, 말도 안 되는데. 심지어 화학 분석도 하고 와. 그래서 혈흔이라는 걸 밝혀내서 단독 보도를 하기도 합니다. 야 이거 경찰의 수사권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증거 뭐 훼손. 그렇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명백한 증거 훼손이고 수사 방해가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언론과 수사의 이 경계가 좀 흐릿해서 기자들이 수사관처럼 행동하는 일도 좀 흔했습니다. 신기하네. 이처럼 언론이 앞다퉈 사건을 파헤치는 가운데 경찰도 넥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넥은 새로운 남자이자 자신의 또 다른 애인이었던 마틴 손이라는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넥의 증언으로 체포된 손은 결국 모든 범행을 자백했어요. 너무 무섭네요. 와. 굴든서프와 삼각관계였던 손은 굴든서프가 자신과 넥의 사이를 방해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굴든서프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뒤에서 총을 쏜 뒤에 시신을 절단해서 유기했던 겁니다. 아유. 결국 손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교도소에서 전기의자형을 당했습니다. 아 살인마. 이웅비 기자님, 그럼 퓰리처와 허스트의 경쟁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집니까? 네, 둘의 경쟁은 1900년 초까지 계속 이어졌는데요. 허스트는 1902년 미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고 이후 뉴욕 시장이나 주지사 같은 주요 선거에도 도전했습니다. 정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점점 신문 경영에선 물러났고 퓰리처와의 경쟁도 서서히 진정 국면에 들어가게 된 거죠. 퓰리처도 건강 악화로 점차 일선에서 물러나고 저널리즘 교육이라든가 언론 윤리에 관심을 두며
저희가 잘 아는 퓰리처상을 설계하게 됩니다.